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기훈입니다. 제가 이 행사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발표자로 오지 않더라도 와서 한번 듣고 싶다 할 정도로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써 있다시피 사회과학자가 빅데이터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강의나 여러 가지 이제 발표들은 많은데 사회과학 입장에서 그거를 다시 이해하고 어떤 그런 행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빅데이터가 너무 앞서서 두드러지는 그런 행사들은 많았는데, 그래서 평소에 사회과학 입장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러던 차에 발표를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인데, 저한테 이제 오더를 내려주신 그 고혜란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키워드가 뭐였냐면, 그 빅데이터를 사회과학자가 핸들링하는 것과 관련된 빅픽처를 좀 그려달라라고 말씀하신, 기억하실 거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사실은 굉장히 이거 힘들구나, 제 역량 밖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빅데이터라는 게 좀 굉장히 다양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잡다하고, 그래서 빅피처를 그리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좀 다양한데, 그 다양한 것을 하나의 빅픽처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망설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 많은 IT 전문가들이나 이공계 분들이 활용을 한 것에 비해서 사회과학 쪽에서는 활용이 많이 지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을,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을 공유하고 함께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간 뚱딴지 같지만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접하면서 그 마르크스의 이 귀절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848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두려워했고 몰아내야 될 것이라고 했고 비난하는 프레임으로 작동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현상 자체가 그만큼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세력으로서 잠재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유령이 아니라 하나의 정당으로서 선언돼야 될 정도로 때가 무르익었다. 이런 의미로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에 비유해서 보면 오늘날 사회과학에는 빅데이터라는 것이 던져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빅데이터라고 하지 말고 사회과학 분야의 빅데이터 또는 소셜 빅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사회과학이 이제까지 해온 큰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빅데이터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큰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데이터는 사실은 얼마든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빅데이터는 작게 자르면 작은 데이터가 될 거고 크게 또 큰 덩치로 다루면 크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마치 그 빅뱅이라는 것이 잘못된 명칭이다라고 물리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빅뱅은 크지도 않았고 뱅도 없었다. 그래서 그 빅뱅은 빅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빅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잘못 오도되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명칭이긴 하지만 이미 학계에서 너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전히 빅데이터라고 우리는 불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르긴 그렇게 부르지만 빅데이터의 본질이 뭐냐? 크기가 큰 거냐? 아니면 흔히 얘기하듯이 뭐 다양한 거냐? 또 시시각각으로 업데이트되는 거냐? 이런 특성만으로 빅데이터를 규정하기에는 좀 적절치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것은 사실 이름을 붙이기가 좀 모해서 뭐 거시기 데이터 아니면 뭐 망극합니다 이럴 때 망극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뭐라고 붙일 수 없는, 그렇지만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단히 크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빅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개념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디지털 시스템에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우리의 풋프린트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의 행적 데이터,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동적으로 기록되고 또 캡처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위 데이터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보다 좀 더 엄밀한 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빅데이터 역시 무조건 크기가 커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디지털 시스템에서 기록되는 행위자들의 행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포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라는 거는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그 디지털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런 행적 데이터들은 원래 분석하려고 생겨난 것이 아니었고 그 디지털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서 생겨나는 것이었고 그 규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갖다 버렸고 그것을 누군가 그 연구원이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가치를 뽑아낼 수 있을지가 모호했기 때문에 다들 손사래를 쳤고, 그러다 보니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몇몇 기업에 한정해서만 그 용도도 모르고 쓸데없이 덩치만 크고 어떻게 구조화해야 될지,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어떤 베니핏이 있을지 이런 것 자체가 정의가 되기 어려운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분석용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부터 통계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그것에 적합하게 수집된 데이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확률론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각각의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면 구글,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이런 각각의 플랫폼 스페시픽한 그런 컨텐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거나 아니면 어떤 샘플링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체가 모호하고 무엇보다도 분석을 하려면 분석 직전 데이터 상태는 깔끔하게 행과 열로 표현되는 구조화된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데 이것이 등치만 컸지 전혀 그런 정리 상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대단히 모험이고 알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사회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거기에 속한 개체를 뽑아내는 그런 대표성의 문제,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의미에 대한 타당성 문제, 밸리디티 문제. 이 두 문제라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그 사회과학 분야의 서베이에서 항상 제기되고 그것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잘 정의되어 있는 데 비해서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게 숙명적인 어떤 속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대표성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퍼퓰레이션이 있고 그 퍼퓰레이션에다가 타겟 프레임을 갖다 얹어서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수집해서 그것으로부터 어떤 팩트를 발견한 다음에 전체 퍼퓰레이션에 적용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보통의 전략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퍼퓰레이션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퍼퓰레이션도 아니고 샘플링도 그렇게 된 샘플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버리지 에러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거나 대단히 어렵다라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첫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플랫폼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행위의 의미, 예를 들어서 팔로우를 한다거나 친구를 맺는다거나 댓글을 단다거나 하는 것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또 트위터에서는 이런 의미인데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플랫폼 디펜던트한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일반화해서 의미를 갖는, 우리가 연구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의 예로 트위터 데이터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트위터에 그 CIO나 뭐 이런 거라서 트위터 데이터 전량을 일정 기간 동안에 수집했다고 치더라도 그 트위터 데이터 대단히 큰 데이터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퍼퓰레이션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트위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물론 전수조사에 가까운 그런 그 연구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는 트위터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은데 트위터 하나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그 전체에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 연구의 성격이 뭐냐 그러면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에 불과라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성격을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우리가 퍼퓰레이션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연구였다면 더더군다나 트위터 유저들의 그 행적을 분석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추정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무리가 많이 있겠죠. 사실은 이런 커버리지 내지는 대표성 문제 그리고 밸리디티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제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뒤에 제 발표가 이어지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고, 사실은 이 부분에 어떻게 보정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용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되 그것이 통계학적 또는 확률적으로 표집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끊임없는 문제로 남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리 통계학자들이나 일반 이제 연구자들의 노력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준에서 그걸 다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에도 굉장히 유의를 하면서 항상 해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라는 게 왜 분석을 해야 되지라고 할 때 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커서 좋을 게 없다, 지저분한 게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더더군다나 생각을 해보면 분석이라는 목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표성이나 타당성 문제에서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해결책이 없다라는 그런 팩트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니까 사회과학 입장에서 빅데이터를 핸들링해야 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누가 제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의 종류를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건데요. 일단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이전에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흔히 이거는 이제 제 견해라기보다는 IT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첫째는 빅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는 어쨌든 서버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근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크게 봐서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로 나뉜다. 뭐 많은 사람들이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한 80%쯤 된다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일반인들이 잘 이렇게 많이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데이터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는 크게 봐서 두 가지다. 하나는 마스터 데이터, 하나는 트랜잭션 데이터다. 이 트랜잭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근데 마스터 데이터는 개체들과 개체들의 속성에 관한 데이터고, 트랜잭션 데이터는 그 개체들의 간에 이루어지는 이벤트 내지는 액션 데이터인데, 중요한 것은 이 트랜잭션 데이터가 구조화된 데이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도 바로 이벤트를 담고 있는 트랜잭션 데이터인 거죠. 사실은 이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시스템에서 기록을 한다라고 할 때 개체의 목록이 바뀌거나 개체의 속성이 바뀌는 것보다는 개체 간에 이루어지는 트랜잭션이 시시각각으로 기록되는 거가 훨씬 더 크기도 많고 빈번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전체 데이터 중에 80%는 unstructured 데이터, 대표적으로는 텍스트 데이터지만 그 안에는 뭐 동영상이나 화상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고, 그 외에 한 20% 정도가 구조화된 데이터인데 그 20% 중에서 다시 80%는 트랜잭션 데이터, 20% 정도만이 마스터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SPSS 같은 데다가 넣었을 때 행과 열을 열의 속성이 들어가고 행의 개체가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인 거죠. 그러면 빅데이터는 사실은 이 전통적인 데이터, 여기서 트랜잭션 데이터, 트래디셔널 데이터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개체와 그 개체의 속성을 표로 정리한 이 데이터는 굉장히 적고, 빅데이터 안에도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있지만 그것의 비율은 상당히 적고 더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트랜잭션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라는 거죠. 예, 이 마스터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이런 데이터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의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어떤 사건들을 한 줄 한 로우 기록하고 있는 건데, 자세히 보면 그 컬럼들에 그 이루어진 이벤트들의 속성으로서 존재하는 행위자들이나 행위 대상자들이거나 아니면 행위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별로 다루어지 않아 왔던 데이터 중에 하나의 유형인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겠지만 빅데이터 그러면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그래가지고 텍스트 대표적으로 그 중에 텍스트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 이 텍스트 데이터는 자세히 보면 텍스트 자체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조화된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죠. 트랜잭션 데이터인데 트랜잭션 데이터 안에 하나의 필드 안에 많은 필드들이 텍스트를 갖고 있어요. 그냥 테이블로 그 자체가 테이블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고, 이 데이터 이런 성격의 텍스트를 포함한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한 80%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 빅데이터에.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트위터 데이터를 API를 이용해서 수집을 해서 보면 대표적으로 한 3개 테이블이 나와요. 하나는 맨 위에 있는 거는 개별 행위자들과 행위자들의 속성, 그러니까 계정이죠, 계정. 각 사용자. 이거는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개체와 개체 속성을 담고 있는 그 테이블이죠. 근데 두 번째로는 누가 누구를 언제 팔로우 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트랜잭션 데이터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누가 어떤 글을 썼다라고 하는 이것도 트랜잭션 데이터인데, 트랜잭션 데이터 안에 하나의 필드로 그 트랜잭션을 표현하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세 종류의 데이터가 빅데이터의 전형적인 형태, 종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왜 주목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데이터와 트랜잭션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라는 것을 왜 주목을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로 돌아가면 사회과학이 뭐냐, 사회과학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사회과학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느냐라는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문제를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회과학 내지는 사회학의 창시자들로 돌아가서 그들 입장에서 사회과학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로 했던 데이터를 뭐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소셜 액션이라고 표현했을 거고, 게오르그 딘멜 같은 경우에는 소셜 릴레이션십 또는 소시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고, 에밀 디르켄 같은 경우에는 소셜 시스템에서 생겨나는 이머전트 프로퍼티 이런 정도를 얘기를 했을 것이고, 바로 그래서 사회를 연구한다는 것, 사회 과학을 한다는 것은 소셜 액션 데이터 또는 소셜 인터랙션 데이터 또는 소셜 시스템에 관한 데이터를 먹고 사는 것이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세 종류의 빅데이터의 종류가 이것에 부합하는가라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트랜잭션 데이터는 전형적으로 소셜 액션 데이터입니다. 아까 봤던 개별 하나의 로우에 어떤 이벤트 내진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서 그 트랜잭션에서의 행위 주체들과 행위 대상들이 분명히 정의가 되어진 데이터이죠. 또 액션뿐만 아니라 인터랙션도 당연히 담고 있죠. 또 그 안에 하나의 필드로 숨어져 있는 텍스트 필드는 사회적 행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데이터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막스 베버와 게오르그 딘멜이 한 몇 년 전이죠. 한 150년, 200년 전에 빅데이터를 봤으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냐면, 크다라고 하는 것에 전혀 놀라지 않고 저기 행위 데이터가 저렇게 많이 있네, 인터랙션 데이터가 저기 그냥 한 줄에 하나의 인터랙션이 아주 잘 엑셀 파일에 정리되어 있네, 또 소셜 액션의 미닝을, 웨버가 사회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행위자를 지향하거나 다른 행위자를 감안해서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미닝풀한 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텍스트 필드가 저기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매 줄마다 다 달려 있네, 나 저거 할래, 이랬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베버나 뭐 딘멜 이런 고전 사회학자가 수백 년간 원했던, 그렇지만 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사회적 행위자와 그들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들 간의 트랜잭션과 행위자가 행위한 의미 데이터를 직접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천재적인 직관 가지고 떼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걸 손에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시스템에서 기록된 것인데, 이것은 분석 목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행위를 관찰한 거죠. 사회과학에서 관찰 데이터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은 수백 년간 우리가 사회과학을 했지만 행위를 관찰한 데이터를 잘 애그리게이트하거나 엮어서 거기서 어떤 결론을 얻어내기는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 행위 하나하나를 낱낱이 유닛 액트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물어봐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단순히 기록했을 뿐인, 그래서 흔히 이제 설문조사라고 하는 게 태도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형성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데이터는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다. 관찰 데이터고 행위 데이터다. 그리고 그 행위를 어떤 누가 인트루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회과학적으로 대단히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사회과학 입장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행위 데이터이고, 사회적 막스 베버와 게오르그 딘멜이 그렇게 목말라 했던 그 종류의 데이터들이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그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네. 뭐 새로운 걸 뭘 해볼 수 있겠네. 물론 여러 가지 대표성 문제, 타당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걸 내가 할 수 있지? 그럼 첫 단계부터 이제 막히죠. 수집 단계부터. 근데
이 수집은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은 내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방식, 또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지만 이 두 방식은 사실상 잘 사용하기가 어렵고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은 웹을 크롤링을 하거나 아니면 공개되어 있는 API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 거죠. 웹을 크롤링 한다는 것은 웹 브라우저에서 HTML 소스 보기를 하면 이런 거를 우리가 HTML 소스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소스를 잘 파싱 내지는 거기서 분류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이고 API를 이용한 방식은 별도로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쪽에 그쪽에서 정의된 방식으로 쿼리를 날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트위터 같은 경우 아이폰을 담고 있는 트위터를 다 뽑아 주시오. 문리버 365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가 쓴 모든 글을 뽑아 주시오. 이 사람의 모든 이웃 팔로워들을 뽑아 주시오. 이렇게 함수 하나하나의 함수로 정의된 것을 AP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뽑을 수 있고 실제로 여기까지는 약간의 디지털 능력, 그 디지털 능력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능력이죠.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이용해서 누구나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대단히 정제가 안 돼 있고 전처리가 안 돼 있는데 다행인 것은 아까 빅데이터의 종류 세 가지에서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주목할 것은 텍스트 데이터와 트랜잭션 데이터인 거죠. 근데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형태소 분석이라는 처리를 통해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쭉 거치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단어 테이블이 나와요. 자, 테이블 그러면 반갑죠. 왜냐? 테이블이 구조니까. 구조화된 데이터로 형태소 분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쉽게 단어 테이블이라고 하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단어들이 코어커런스 문장 속이나 문단 속에서나 아니면 문서 속에서 같이 등장하는 순서나 위치에 따라서 이것을 네트워크 데이터로 일종의 트랜잭션 데이터처럼 네트워크 데이터로 변환해서 구조화할 수도 있어요. 텍스트 데이터 말고 두 번째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는 어떻게 구조화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생명보험사의 사건 데이터인데 여기에서 임의의 필드를 두 개의 필드를 잡아서 하나를 소스, 하나를 타겟으로 하면 물반 고기반식으로 네트워크 데이터가 다양한 네트워크 데이터가 생겨나고 말하자면 이런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는 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네트워크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분석 최종적으로는 이제 분석인데 이 분석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데이터와 트랜잭션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분석의 기법은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죠. 사실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사회과학에서는 질적 분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쓰여왔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소규모로 수작업에 의해서 직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식으로만 되어 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이 비구조화된 텍스트를 질적이 아니라 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기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가장 베이직한 거는 크게 봐서는 그냥 단어 수 카운트 그리고 어떤 단어가 어떤 문서를 잘 대표하는가에 관한 그 단어들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지수들 그리고 단어들의 클러스터를 판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네트워크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는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잘 정의된 방법이 있고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식으로 약간 간략화시키면 그 관계 구조를 봤을 때 노드들의 중요성, 그 노드들 간의 응집성, 노드들 간의 유사성을 판별하는 그런 지수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전통적인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텍스트로 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뽑아진 네트워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사회과학 입장에서 사회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기존의 방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이공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쪽의 학생들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대 사회학과 동료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그 동의에 의해서 재작년부터 소셜 빅데이터 조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루어진 수집부터 전처리 분석까지를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을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다행인 것은 작년 재작년 모두 한 3분의 2 정도가 살아남아서 사실 한 절반 이상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잘 살아남아서 좋은 페이퍼들을 사회학과 그 수포자들이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사회학과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유의미한 사회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그런 리포트를 마구 써내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한 가지 이제 저는 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넷마이너라는 게 원래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인데 빅데이터를 쉽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발전시켜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 몇 년간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 시간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약간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데, 원래는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고, 그래서 아까 잠깐 보였다시피 API에 대해서 함수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 프로그래밍으로 API 함수를 콜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서 어떤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페이스북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도 수집에 있어서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수집 과정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저는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도 당연히 가급적이면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API를 가지고 이것을 컬렉트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이런 수집을 대행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요 동영상은 마치고, 최근에는 SNS 빅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이 논문 학술 정보, 뭐 구글 스칼라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그런 소스로부터 빅데이터를 수집을 대행해주는, 그래서 수집된 거를 다 아까 말한 형태소 분석기 처리라든가 네트워크 모델링 처리라는 이런 것들을 다 지저분한 일을 다 마치고 분석만 하면 되게 만드는 데까지 가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뉴스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많이 쓰이는 빅데이터 수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간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지난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의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맡고 있는 카메론 말로우라는 사람은 스스로를 사회학자라고 불러요. 인하우스 소시올로지스트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과거에는 절대 불가능했던 정도의 초정밀 현미경으로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수백만 명을 상대로 실험을 하는 것조차 가능하다. 수백만 명이 아니라 9억 명이라고 할 수 있죠. 페이스북이 풀어야 하는 최대의 과제는 사회과학이 풀어야 하는 과제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빅데이터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행위,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사회적 행위의 미닝을 다루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부심은 사실은 게오르그 짐멜이나 막스 베버와 맞짱 떠도 내가 오히려 더 유리할 걸,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빅데이터는 사회과학을 직접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별로 많이 다루어지지 못했는데, 물론 이제 선구적으로 이 자리에 오신 뭐 교수님들도 있고 그런 좀 굉장히 선구적인 분들에 의해서만 그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사실은 빅데이터는 행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행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회과학자가 약간의 프로그래밍이나 약간의 도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원래 우리의 할아버지 파운딩 파더들이 원래 하고자 했던 그 사회학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좀 많이 오버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질문을 조금 받을 시간이 있을까요? 예. 예. 혹시 빅데이터가 에밀 듀르케임의 이머전트 프로퍼티랑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다시 한번. 그 빅데이터가 그 에밀 듀르케임이 얘기하는 그런 제가 의도적으로 에밀 디르갱 쪽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데이터 자체로 봤을 때 디테일한 데이터인데, 그 디테일의 레벨이 행위자들의 행위 레벨이거나 아니면 상호 관계 레벨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디르갱이 생각하는 데이터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다만 그것을 처리를 해서, 에밀 디르갱의 아이디어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개별 노드나 그 노드들 간의 링크에 의해로 환원될 수 없는 시스템 레벨, 즉 네트워크 레벨의 이머전트 프로퍼티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애그리게이션 룰이 그렇게 심플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애그리게이트된 시스템의 그 C 제너리스한 속성은 그 자체로서 있는 게 아니라 개별 행위의 관계에 오히려 영향을 주는 외적인 팩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 엘리멘트가 되는 행위 또는 인터랙션 데이터를 잘 구성을 하면 그 에밀 디르갱의 아이디어랄까, 기본 생각을 받아들인 그런 시스템적 속성을 우리가 도출하는 것,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빅데이터 종류 중에 텍스트 데이터 얘기하셨고, 텍스트 데이터를 전통적으로는 질전 연구 방법을 많이 수작업으로 진행했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굉장히 연구의 엄격성, 진실성 그런 걸 따지게 되는데요. 네네. 이런 빅데이터 연구의 진실성이나 엄격성은 어떻게 담보가 되는 거고, 어떤 과정으로 검증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적 분석 방법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러니까 그것과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들은 일단은 단어 레벨로 잘 끊어주고 단어들의 등장 위치와 상호 등장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미닝풀 하려면 결국은 등장한 단어들이 어떤 카테고리의 단어인가, 어떤 속성의 단어인가를 사람이 테이블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어가 많이 등장,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냐는 거죠.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같이 등장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이런 카테고리의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저런 카테고리의 단어다라는 것을 그것은 여전히 학자의 직관이나 통찰력을 매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좀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궁금한 게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있어서 이 데이터들을 생산한 주체들,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긴 하는지 빅데이터를 직접 다루고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는 태생적으로 그 빅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한 디지털 플랫폼에 디펜던트 하잖아요. 그 디지털 플랫폼이 뭐 공공기관인지 기업인지 개인인지 뭐 그들의 정책이 뭔지에 따라서 의미도 다르고 허락 여부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빅데이터의 빅피처를 얘기하기가 진짜 힘들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그걸 우회하는 방법으로 웹크롤링을 하게 되면 API가 아니라 웹크롤링을 하게 되면 사실은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그 뭐 셀레니움이니 뭐 요즘 나온 기술을 이용하면 더더군다나 다 갖고 올 수 있고 빨리는 못 갖고 오지만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써도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그 디지털 플랫폼의 주인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마지막에 모두 다 모시고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그때 질문들을 좀 메모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거예요. 빅픽처를 그려달라고 그러면서 시간은 한 30-40분밖에 안 드리고 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사실 제 잘못이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태까지 빅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강의들을 들어본 것들 중에서 그래도 사회학자들이 고민해야 하는 지점들을 여러 군데를 짚어주셔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부가 끝났는데요. 제 쉬는 시간을 지금부터 딱 10분 정도 갖고요. 지금 정확히 몇 시죠? 3시 10분에 다시 모여서 2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들어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